오늘부터 폐쇄된 의정부 성모병원을 거쳐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한 9살 어린이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른바 빅3 대형 병원에서 첫 확진자가 나오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일단 그 아산병원 같은 경우에 이제 규모가 워낙 큰 초대형 병원이다 보니까 이제 추가적인 감염에 대한 우려가 좀 큰데요. 어떻습니까? 일단 아직까지는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전파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아직 불분명하고요. 네. 만약에 전파가 일정 부분이라도 일어나게 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에서 굉장히 규모가 큰 이른바 빅3 또는 빅5 종합병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파는 굉장히 클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역학조사 결과를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확진자의 경우에는 1인실에 입원해 있었다고 하는데 1인실이면은 비교적 그 전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낮다고 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계속 1인실에 있었다라고 하면 다인실보다는 상대적으로 전파 가능성은 낮습니다. 네. 그런데 의료진, 그러니까 간호사들이나 아니면 의사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 시설을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네. 일정 부분 감염, 그러니까 전파에 대해 노출은 돼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보도되고 있는 바에 따르면 1인실 가기 전에 다인실을 이용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입원해 있던 사람들만 한 45명 정도 된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호자나 이렇게 따지게 되면은 숫자는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확한 그 역학조사가 이제 좀 진행돼서 결과가 좀 나와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 이제 그 어린이 같은 경우에 아산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의정부 성모병원을 이제 거쳐간 것으로 나오는데 일단 현재까지는 이제 그곳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감염됐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 네. 개인적으로도. 네. 왜냐하면 아산병원 입원하기 전날에 의정부 성모병원에 방문을 했던 이력이 있고요. 네. 당시에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확진자가 추가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부터 전체 폐쇄가 된 건데 입원한 지 보름이 넘은 환자도 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수조사가 쉽지 않더라도 하는 게 맞다라고 예. 봅니다. 네. 왜냐하면 전수조사 안 했을 때에 놓치는 그런 감염자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여파가 어떻게 될지는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어렵더라도 전수조사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다른 병원에도 일단 그 있었던 사례들이 좀 있거든요. 이제 네. 추가적인 그 감염 우려는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의정부 성모병원에 있다가 네. 다른 병원으로 갔을 경우에는 만약에 감염 됐는지 안 됐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네. 이제 전파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네. 반대로 의정부 성모병원에 이제 입원하시기 전에 다른 병원에 있다가 들어오셨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의정부 성모병원도 지금 첫 번째 케이스로 언급되고 있는 75세 남성분이라든가 네. 아니면 82세 여성분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기에는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입원하기 이전에 이미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감염원이 존재했을 거다 이렇게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치료받은 사람들의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될 확률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병원 밖에서도 어떤 지역사회 감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려를 해야 하는 상황일까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간병인이라든가 의료진이라든가 보호자들은 계속 병원을 왔다 갔다, 그러니까 네. 병원 안팎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밖에서 어떤 활동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어떤 전파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 감염의 우려도 일정 부분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우려스러운 게 그 코로나19 감염과 더불어서 이제 병원 폐쇄 같은 경우에는 의료 공백으로도 이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합니다. 일단은 이제 코호트 격리라든가 아니면 전 시설에 대한 폐쇄 명령이 이루어지게 되면 네. 해당 의료진이 그러니까 일반 환자들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 그 의료 공백은 당연히 크고요.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 비공식적으로 들리는 얘기로도 뉴욕에서 한 30%의 의료진이 감염됐는데도 불구하고 의료 공백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진료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을 네. 정도거든요. 그만큼 의료 공백이라는 게 굉장히 지금 상황에서는 큰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메르스 때를 떠올려 보면 삼성병원에서 감염이 크게 확산을 했잖아요. 네네. 뭐 병원 내 이렇게 대형 병원에서 환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가장 좋은 방역 대책일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대형 병원이든 뭐 일반 그러니까 소규모 병원이든 간에 네. 일단 감염자가 발생을 안 하는 예비 조치가 가장 필요합니다. 예. 근데 지금 코로나19의 특성상 발열 반응만으로는 걸릴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네. 가장 또 취약한 부분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입원이든 외래 환자든 간에 일단 예비적으로 발열 검사나 문진 등을 통해서 네. 일차적으로 거르는 방향이 가장 필요하고요. 이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일단 접촉자에 대한 어떤 심층적인 역학조사가 면밀하게 이루어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제 네. 그 과정에서 뭔가 놓치는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면 네. 그 여파는 상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역학조사나 방역 범위를 보다 이제 무리를 해서라도 넓게 잡는 게 네. 오히려 향후를 위해서는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네. 뭐 병원 내에서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진뿐만 아니라 보호자들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가 있을까요? 일단 뭐 보호자들 포함해서 그러니까 병원에 계신 모든 분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우리 주변에서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병원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병원에서는 그러니까 감염될 우려 포함해서 감염을 시킬 우려 때문에 전원이 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지금 시기에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그 병원 내 집단 감염으로 가장 큰 그 피해가 난 게 제2미주병원과 대실 요양병원이지 않습니까? 이제 같은 건물을 하고 있는데 누적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 공통적으로 같은 건물을 쓰고 있는 거 외에 어떤 원인 때문에 이렇게 집단 감염이 퍼진 걸로 볼 수 있을까요? 가장 큰 거는 일단은 같은 건물을 쓰고 있는 네. 부분이고요. 초기에 대실병원에서 먼저 발생이 됐는데 미주병원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차단할 수 있었을 시기가 있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 부분을 좀 놓친 게 대실병원에서 미주병원까지 오히려 지금 미주병원에서 그러니까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온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환경에 놓여 있는 병원들이 더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병원은 다 모든 병원들이 다 이런 환경에 놓여 있다 이렇게 네.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이제 그 중에서 계속 과거부터 드러나고 있는 게 뭐 요양병원 아니면 요양원 아니면 정신병원 이런 부분이 보다 더 이렇게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는데 네. 일단은 그 환자들의 특성 때문에 그렇고요. 기타 다른 일반 병원들도 마찬가지로 이 폐쇄된 공간에서 다수가 접촉을 하게 되고 기본적으로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감염에 훨씬 더 취약합니다. 네. 지금 오늘 0시 기준 자료를 보면 신규 확진자가 101명입니다. 이제 최근 100명 안팎으로 신규 확진자가 계속 이제 이런 추세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 사회적인 뭐 거리두기를 계속 좀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규 확진자가 이제 이것보다 더 감소하는 그런 경향은 아직 안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지역 사회 자체에서 이 감염되어 계신 분들이 네. 일정 수준이 있기 때문에 네. 계속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현재 추진하고 있는 뭐 말로는 뭐 강력한 또는 고강도의 어떤 방역 또는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데 네. 이 정도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다른 나라는 저는 아니라고 보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예. 이 코로나19를 클리어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뭐 과도하다라고 할 정도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4주 안에 이 코로나19를 완전히 클리어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요게 이제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협조할 거를 당부하는 차원에서의 조치들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네. 아직까지도 확진자가 계속 발생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더 강력한 조치라면은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비단 지금 뭐 유럽 각국이나 미국에서 하듯이 네. 강력한 조치로 지침을 가지고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이 아니라 더 강력한 조치들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치를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길게는 4주 안에, 그러니까 한 달 안에 지금 상황을 네, 마무리해야. 교수님, 잠시만요. 네.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시작됐는데요.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일 기준으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9,887명이며 이 중 해외 유입 환자는 560명, 외국인은 46명이었습니다. 이 중 5,567명이 격리 해제되어 전체 확진자 중에 56.3%가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어제 신규로 확인된 확진자는 101명이었고 격리 해제자는 159명으로 전체적으로 격리 중인 환자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어제 사망하신 분은 3분 어르신이 사망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신규로 보고된 환자 101명 중에서 서울 지역에서 24명이 신규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서울 지역은 대부분 해외 유입 사례에 대한 보고가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현재 계속 조사가 진행 중인 만민중앙성결교회 관련된 추가 확진 환자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대구 지역은 총 20명의 신규 환자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많은 부분이 한사랑 요양병원 등 요양병원과 같은 그런 기존의 병원 관련된 집단 발병 사례에 대한 추가 환자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경기 지역이 23명으로 성남 은혜강 교회 관련된 접촉자들의 검사하는 과정에 추가로 확인된 사람들이 보고가 되었고 경기도 지역도 해외 유입 사례가 많은 부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신규로 유행이 발생한 의정부 성모병원 관련된 사례가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검역 단계에서 신규로 확인한 환자는 7명이었습니다. 총 전체 환자 중에서 83.5%가 집단 발생과 연관성이 확인되었고 나머지 10.8%는 조사와 분류가 진행 중인 사례입니다. 주요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의 의정부 성모병원 관련해서는 전일 대비하여 6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13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고 현재 입원 환자 및 종사자에 대한 전수검사와 확진자가 발생한 병동에 대한 격리 조치 등의 조사와 조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13명의 환자는 환자 5명, 직원, 종사자가 6명, 그리고 환자의 가족이 2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서울 송파구 소재의 서울 아산병원에서는 입원 환자 1명이 확진되어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해당 환자는 3월 25일부터 26일 의정부 소재의 의료기관인 의정부 성모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어 방문 장소와 접촉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해당 확진자와 접촉한 의료진과 보호자는 자가격리 조치하였고 입원 중인 43명의 환자에 대해서는 동일 집단 격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노출자에 대해서는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 소재의 만민중앙성결교회 관련해서는 전일 대비 8명이 자가격리 중에 추가로 확진이 되어 3월 25일부터 현재까지 총 41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교회 관련된 확진자가 39명이었고 확진자의 2차 접촉자에서 2명이 확인되었습니다. 대구에서는 서구 소재의 한사랑 요양병원에서 전일 대비 11명이 추가로 확진되었고 달성군 소재의 2개 의료기관에서 대실요양병원 3명, 제2미주병원 1명이 추가로 확진되었습니다. 또한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병인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으로 중구 소재의 대구 동산병원, 서구 소재의 한신병원에서 각각 간병 인력이 1명씩 확진되어 추가적인 조사와 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최근 2주간에 발생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분석해 보면 해외 유입이 35%를 차지하고 있고 병원이나 요양병원 등과 관련된 집단 발병 사례가 34.9%, 그리고 교회나 아니면은 다른 사업장 관련된 집단 발생이 6.3%고 나머지 6.6%는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해외 유입 사례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신규로 확인된 해외 유입 환자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6명이 신규로 확인되었고 유입 국가는 중국 외에 아시아 지역이 4명으로 주로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의 국가로부터 유입되었습니다. 유럽 지역이 14명, 미주 지역이 17명, 아프리카는 남아공, 짐바브웨 등 여러 나라를 여행하고 귀국한 1명이 확인되었습니다. 검역 단계에서 7명, 지역사회에서 29명이 확인되었고 어제 그 확인된 신규 환자의 외국인은 3명이었습니다. 전체 해외 유입 환자는 누적으로 560명이고 전체 확진 환자의 5.6%였습니다. 국적으로는 내국인이 514명으로 91.8%, 외국인이 46명으로 8.2%였습니다. 정부는 해외 유입으로 인한 그 감염병의 그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3월 22일부터 특별입국 절차 등의 검역 절차를 강화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일별 입국자 수가 10,000명 이하, 한 7,000명 내외로 유지를 하고 있으며 4월 1일부터는 단순 입국 목적의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14일간 시설격리 조치를 시행하기 때문에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도 감소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월 초에는 한 주에 90만 명 정도가 입국하였는데 지난주에는 약 5만 5천 명 정도, 일일 약 그 10,000명이 안 되는 숫자가 입국을 하고 있고 전체 입국자의 규모가 94%가 감소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최근 해외 여러 국가에서 확진자가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또 해외 유입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오늘 0시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 입국자는 14일간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하며 시설격리 비용은 징수를 합니다. 다만 단기체류 외국인 중에 국익, 공익 목적으로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검사는 시행하고 검사 음성인 경우에는 강화된 능동감시를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해외 유입으로부터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해외 입국자는 공항 도착 때부터 14일 자가 격리할 때까지 반드시 방역 지침을 준수해주고 보건당국과 검역당국의 조치에 따라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검역이 끝나면 반드시 바로 집으로 귀가하며 자차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해외 입국자 전용으로 마련된 공항버스 KTX를 이용하여 이동해 주시고 이동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가 격리 중에 가족 간의 전파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족 간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개인 물품을 따로 사용하고 가족 또는 동거인 간의 접촉을 피하는 등 자가 격리 지침을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또는 동거인도 불가피하게 자가격리 대상자와 접촉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거나 또는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접촉을 하고 집안의 환기를 자주 시키고 또 손길이 닿는 많은 곳은 적절한 소독제로 자주 닦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의심 증상이 생기면은 즉시 담당자나 아니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통해서 연락하고 검사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14일 이내에 입국한 법적인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닌 입국자에 대해서도 가급적 자택에 머무르면서 사람 간의 접촉을 피해 주시고 그리고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유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바로 자가관리 앱을 통해서 신고를 하거나 보건소 1339를 통해서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4월 5일까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최대한 집안에서 머무르면서 외출을 자제하고 또 직장에서도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밀폐된 장소에서 밀접한 접촉으로 다수가 모여서 활동을 하는 종교 행사나 실내 체육 행사 등의 행사를 자제해 주시고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조사를 코로나19 국민 위험 인식에 대한 3차 조사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특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에 우리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 행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느 정도 실천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실천율이 90% 이상으로 답변을 하였고, 이러한 위기 시에 더욱 그 빛을 발하는 우리 사회의 연대의식과 참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최근 일주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느 정도 실천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응답자의 96%가 외출을 자제했다라고 답했고, 다중시설 출입을 자제했다고 응답하신 분이 95%, 모임, 종교행사 등을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대답하신 분이 92.3%로 많은 국민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 지침을 실천해 주셨습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중요한 결정이 필요할 때 조언을 듣거나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80.5%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또한 이렇게 고립됐을 때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다라고 응답하신 분이 90.5%였으나 없다라고 응답하신 분이 9.5%였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고립감, 소외감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나부터 손을 뻗어 주변 이웃과 친구들에게 격려와 지지를 보내준다면 각 개인들의 위기 극복을 돕고 또 우리 사회의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최소화하는 데 큰 기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료진들의 노고와 헌신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며 또 의료진들의 건강 보호와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근에 전국의 많은 의료인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노고로 대규모의 집단 발병을 통제하고 또 의료 체계의 혼란을 막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의 경우에는 특히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의료 지원을 위해 참여해 주신 많은 의료인분들이 계셨고 또 대구 경북 지역의 의료인들도 이러한 대규모 유행 차단과 또 환자들의 적절한 적정 치료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모아 코로나19 대응에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역 당국은 현재와 의료계와 또 전문가들과 협력해서 코로나 방역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이런 의료인들에게 존경과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 마치고 질의응답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들어봤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듣기 전에 주요 내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 확진자 대부분은 해외 유입 사례로 확인됐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대구의 20명 신규 환자 같은 경우에 대부분 요양병원 등의 집단 발병 사례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덧붙여서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전날보다 6명이 추가 확진을 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아산병원 입원 환자가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접촉한 의료진과 보호자들은 격리 조치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이어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 내용은 YTN 유튜브로 이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전문가 대담 이어가기 전에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탈리아에서 교민과 유학생을 태운 전세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 현장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이탈리아 교민과 유학생 300여 명을 태운 1차 전세기가 조금 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는 모습입니다. 예정보다 다소 늦은 오후 2시 17분쯤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이탈리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10,000명을 넘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현지 시간 24일에 전국 이동 금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죠. 이렇게 상황이 악화하는 가운데 이탈리아에서 우리 국민 300여 명을 태운 전세기가 이렇게 인천공항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그러니까 현지 시각으로는 어제 저녁 8시쯤에 밀라노를 출발했고 조금 전 2시 17분쯤에 착륙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탑승 전에 우리 측 의료진의 발열 검사 문진과 함께 이탈리아 당국도 별도로 발열 검사를 진행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도착하면 공항 게이트에서 다시 검사를 진행합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선별 진료소로 이동해서 검사를 받고 나머지 탑승객들은 격리 시설로 이동해서 4박 5일 동안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네, 전세기는 내일도 뜰 예정입니다. 2차 전세기가 로마와
밀라노에서 남은 교민 200여 명을 태우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탈리아 교민과 유학생 등 이제 300여 명을 태운 이제 1차 전세기가 조금 전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예정보다 다소 늦은 오후 2시 17분쯤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저녁 8시 밀라노 현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인천국제공항의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전세기가 바로 우리 교민 300여 명을 태운 1차 전세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이탈리아 밀라노에 발이 묶였던 우리 국민과 가족 등 300여 명이 오늘 정부 전세기를 타고 1차로 귀국했습니다. 네, 지금 1차 전세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한 모습을 보셨고요. 이제 현지 시각으로 이제 오늘 오후 6시쯤에는 로마 현지에서 2차 전세기가 출발할 예정입니다. 네, 우리 정부 전세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오는 모습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전문가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소식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정부는 해외 유입 사례를 제외하면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전파를 일정 부분 차단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지금 수준이 과연 일정 부분 그 감염원을 차단했다라고 볼 수 있을지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의문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과거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31번 확진자가 나오기 이전 수준으로 감염자 수준을 줄여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근데 현재 수준에서 그 정도로 가능할까? 그러니까 지금 수준이 그 정도에 도달했다라고 그러면 계약을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약을 못한다는 얘기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러니까 갈 길이 멀다라고 그래서 장기화해서는 절대 안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네. 단기 차원에서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서 한 달, 뭐 2주에서 한 달 안에 최소한 과거 31번 확진자가 나오기 이전 수준으로 돌려놔야지만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어떤 경제 활동이나 사회 활동이 네. 일상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그 최근 들어서는 그 검역 과정 해외 유입 그 환자들이 좀 있는데 이제 오늘부터 2주 동안 이제 자가격리가 의무적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조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자가격리 수칙을 잘 준수를 한다라고 네. 하면 자가격리가 실효성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일단은 일정 사례에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더군다나 지금 해외 입국자들 같은 경우에 하루에 현재 수준으로 평균 7,000명 수준인데 네.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10만 명 수준에 달하거든요. 거기에 그러니까 외국인 입국자만 해도 단기 체류자가 한 50명 수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2주면 한 700명 되는데, 그러니까 이 인원을 과연 우리 보건당국 인력으로 감당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케이스들을 적절하게 잘 가려낼 수 있을까라는 네. 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듭니다. 예, 혹시 입국자들과 집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가족들에 대해서는 우려를 안 해도 될까요? 가족들도 어떤 방식으로 같이 생활을 하냐에 의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다라는 거는 위험성에 노출이 돼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생활 방식에 의해서 전파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갈림길에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거는 자가격리를 하는 가족과 별도의 시설에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외부에 단기적 2주 정도 어떤 숙소를 정해서 그러니까 감염되지 않은 가족들이 거주를 한다든가 그리고 감염되신 분들은 그 자택에 자가격리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그리고 같은 공간에 있게 되면 오히려 가족들도 자가격리를 하는 게 더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어느 순간에 노출이 돼서 전파가 됐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다른 가족들이 사회 활동을 하게 되면 또 다른 감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기준 그 치명률을 보면 이제 80세 이상은 18.58%가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고령자일수록 그 치명률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50대 이상부터 코로나19에 좀 위험하다, 이제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 연구 결과가 영국 연구진이 그러니까 란셋 인펙셔스 디지즈라고 하는 비교적 굉장히 좋은 저널입니다. 여기에 논문을
게재를 하면서 나온 이슈인데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연구진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 중국의 사례를 가지고 연구를 했던 거고 네. 이 연구 결과만 수치상으로만 봐서는 실제로 10대나 20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은 비율로 입원 치료를 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낮은 수준만 입원 치료가 그러니까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입원 치료 비율이 상대적으로 40대, 50대 갈수록 굉장히 늘어나고 4%, 8% 이렇게 늘어나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80대 이상은 18%까지 도달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여기에는 산술적인 계산뿐만 아니라 변수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10대, 20대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상대적으로 중국에서도 적었고요. 네. 그러니까 적은 수를 가지고 결과를 분석했기 때문에 그 결과 자체가 약간 허수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했던 40대, 50대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많다 보니까 적절한 시기를 놓친 분들, 그래서 예후가 경증에서 중증으로 간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변수들이 다 있고 특히 중국에서는 확진을 진단검사보다는 임상 소견으로 확진한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변수들이 다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가 정확하다라고 판단하기엔 굉장히 어렵고 네. 앞으로 이제 다른 국가나 다른 연구진들에 의해서 연구 결과가 나와서 비교 분석을 해야지만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이 단순한 연구 결과가 젊은이들한테 잘못된 시그널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스러운 건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도 젊은이들은 걸려도 안 죽는다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밖에서 야외 활동을 많이 하고 사회 활동을 했던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어떤 근거가 되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 정확한 데이터 분석인지는 향후에 검증이 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약간 저도 우려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치료법과 관련해서도 좀 여쭙겠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완치자 혈액에서 추출한 혈장을 치료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지침을 마련 중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면역력을 획득하는 방법에 능동 면역하고 수동 면역이라고 네. 하는 예. 게 있습니다. 능동 면역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백신을 주사를 해가지고 항체를 만드는 방법이 능동 면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반대로 수동 면역은 다른 사람 몸속에서 만들어진 항체를 또 다른 사람한테 투여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처럼 완치된 사람의 혈장을 분리를 해가지고 그 감염자한테 이렇게 투여하는 방식인데요. 요 방식은 글쎄요, 능동 면역, 그러니까 백신보다는 기간도 그렇고 효율적인 면도 상당히 떨어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일정 부분 효과는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다 보니까 지금 이 혈장에 의한 그러니까 우리가 수동 면역에 의한 치료법, 항체 치료법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그러니까 회의적인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거를 많은 사람들한테 활용을 하기에도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혈장을 얻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 사스나 메르스도 시도를 했는데 사스 같은 경우에는 홍콩에서 사례에서는 중증인 케이스에서는 효능이 별로 없었고 감염 초기에 경증일 때는 일정 부분 효능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2015년에 메르스 때에도 요 치료법을 활용한 적이 있는데 네. 이렇다 할 효능은 없었다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고는 있는데 이게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될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네. 혈장을 확보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제한적이고 회의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 김정기 약학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